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소기업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 지원 결정을 내렸죠. 1, 2차 방역 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 원까지 주는 셈인데요. 사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경제를 넘어서 정치, 사회적 이슈로 넘어간 지 오래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정치인들의 시각에서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는 금요 경제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오셨습니다. 고정 패널 박원석 전 의원 오셨고요. 경북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욱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추가 경정 예산은 오늘 정부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의결을 했고 오늘 국회에 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추경 시정 연설을 하게 됩니다. 두 분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정태욱 의원님 어떻습니까? 뭐 대규모 추경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국힘당 출신으로서 평가하기는 뭐하지만은 사실 이번 추경 굉장히 무리한 추경이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무리하다. 예. 왜 그러죠? 이제, 그리고 네. 근본적으로는 그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가 네. 최대 인수위원장 600만 원까지 차등해 주겠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공약해서 후퇴를 했다가 워낙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그냥 600만 원, 오히려 600만 원보다 더 주겠다. 지방선거를 의식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됐는데 예. 지금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봐서는 지금과 같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또 환율이 오르는데 예. 이거는 현금을 한꺼번에 지금 54조인가 그중에 보면은 약 30조가 한꺼번에 확 뭐 한 달 내로 확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물가와 환율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게 되고 예. 그리고 또 이 환율이 물가는 뭐 당연히 서민들이 살기가 어렵게 되고 네. 또 환율이 오르면은 예전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산업 구조가 예. 워낙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수입 물가만 높아지지 실제로 수출 진흥 효과는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생각하기에 예. 이렇게 큰 돈을 들인다면은 예. 뭐 선거를 의식하지 않았다면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의 예산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이라면 어떤 이제 코로나 전과 후에 보면은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음식점 중에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중소 자영업자들 중에도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이래 되면은 폐업하는데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경쟁을 줄여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더 이득이 되도록 하고 소상공인들 폐업할 경우에 훨씬 지원을 늘려서 그렇죠. 그때는 자연스럽게 큰 돈을 구조시켜라. 하고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만큼 장사가 잘 되고 폐업한 사람은 이미 이게 뭐 푼돈 뭐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 유지가 안 되는 사람들은 철수를 하고 예. 다시 과감하게 노동부를 통해 가지고 또 과기부를 통해 가지고 재교육을 시켜 가지고 예. 이 산업을 전환시키는 이런 구조에 써야 될 약 54조 중에 약 30조 원을 네. 이렇게 현금 나눠주는 거는 완전히 일본이 잃어버린 40년에 보면은 그 선거분 있을 때마다 네. 그러니까 그 경기를 진작시킨다 해가지고 5만 행씩 우리도 네. 50만 원씩 예전과도 50만 원 요즘 엄청 큰 돈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눠줬지만 일본이 구조조정 하나도 안 하고 일본이 그냥 산업이 그냥 망해갔듯이 예. 지금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공약을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저도 정치를 잠시 해봤가지고 네. 이해는 하지만은 정말 아까운 돈이 네. 이제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될 예산이 이제 네. 선거를 의식한 돈으로 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있습니다. 막대한 추경안이 소상공인들의 좀 그동안의 손실을 다 보전을 못했기 때문에 지원에 그러니까 대한 그거를- 필요성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경제에 그보다는 미치는 오히려 부작용은- 만약에 지금 현재 사업이 아니 실제로 우리가 그 자영업자들이나 그 예. 사업을 하는 그 뭡니까 그 소상인이나 공업을 하는 네. 사람들이 그 돈 600만 원 받아 매출이 4억 이상, 2억 이상 되는 사람인데 600만 원, 800만 원 받아가지고는 예. 그거 뭐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장사 잘 되는 사람한테는 그건 또 푼돈이고 네. 망해가는 사람한테는 그거는 큰 도움도 안 되고 실제로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그게 큰 도움이 뭐 별 의미가 없는 돈이라면 그러면은 그거를
이 사업을 철수하고 싶은 사람한테 큰 돈을 주면은 사업을 확실히 철수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한테는 경쟁의 압력이 줄어드니까 더 장사가 잘 되는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재편되는 효과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아주 천천히 집행되기 때문에 갑자기 물가나 환율에다가 충격을 주는 걸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들은 뭐 한 푼이라도 좀 아쉽고 국가가 손실을 보상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태욱 의원님 말씀에 소상공인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박원순 의원님은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안 할 수 없는 전 추경을 했다고 봅니다. 예. 사실 앞서 정태욱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올해 2월 달에 추경을 한번 1차 추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 상반기가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추경을 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의 타격이 워낙에 크고 또 선거 때 비단 지금 뭐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다른 후보들도 다 이 자영업 손실 보상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맥락의 공약을 했어요. 네. 정도의 차이만 좀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사실은 좀 졸속으로 제정되는 바람에 네. 실은 그 한 차례 이루어진 손실보상에 대해서 이 중소상공인들이 만족을 못하고 또 그 사이에 이제 또 다른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예. 더더욱 피해가 커지고 그로 인해서 지금 뭐 선거 앞둔 상황에서 또 이 정부가 철석같이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을 조금 축소해서 원래는 추경을 좀 하려고 편성해 했죠. 보려고 하다가 그렇죠. 그 부분에서 상당히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받았지 받은 않습니까? 거잖아요. 애초에 선거 때 공약했던 건 이제 최소 600만 원을 공약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차등 지급도 아니고 일괄 지급할 거고 소급 적용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소급 적용하고. 지금 뭐 소급 적용을 안 하는 걸로 결과적으로는 됐고 그리고 이제 차등 적용 일괄 적용이 아닌 하기로 했는데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예. 지금 정부도 그렇고 인수위도 고민이 많았을 텐데. 근데 이게 선거 앞두고 자영업 민심이 악화된다는 것은 선거에서 굉장히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선거나 이 자영업자들의 지지가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면서요. 지금 이제 370만 자영업의 네. 손실보상 대상이 370만 자영업인데 그게 표가 몇 푼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불가피하게 추경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근데 예. 이제 실효성 면에서 보면 정태욱 의원님 말씀하셨던 지적이 일리가 있죠. 사실은 지난 2년간의 그 영업과 매출 손실에 비교하자면 지금 뭐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준다 한들 물론 아주 영세한 자영업에게는 그나마 뭐 임대료라도 낼 수 있는 도움이 되지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원 손실보상을 받게 되는 그 사업장 기준이 연매출 4억 원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매출의 60% 손상을 봤어야 돼요. 감소가 2019년에 60% 이상이 되는 2020년에. 경우요. 네. 근데 그런 정도 규모의 사업장, 이제 그런 정도 규모의 사업에 이게 1000만 원이 도움이 되면 얼마나 될까? 물론 심리적 위안은 전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심리적 위안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자영업 회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예. 이제 그런 지원은 저는 못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돈은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이게 직접 지원에만 한 23조 원을 쓰게 들어가고요.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 23조 원이 현금성 지원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쓰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시경제에 충격을 바로 줍니다. 가뜩이나 지금 물가가 뭐 전년 동기 대비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지금 올랐다고 예.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지금 당국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물가가 오르면은 그걸 흡수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금리 인상밖에 없는데 예. 하는 총재가 지난번 청문회 하면서 인기 없어도 금리 인상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 이른바 빅스텝이라 그래서 한꺼번에 0.25 BP가 아니고 뭐 0.5, 0.75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예. 우리 경제가 자칫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뭐 금리 인상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가계부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충격이 큰 후속적인 거죠. 충격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이 미칠 경제적 여파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재원 마련인데 네. 그 정치적 논란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어쨌든 53조 원 추가 세수를 기재부가 발표를 했고 올해 더 거칠 세금 국채 발행 53조. 없이 그걸 네. 재원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지난 2월에 1차 추경을 할 때 예.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끝까지 버텼습니다. 돈 없다고. 그렇습니다. 추경 규모를 여당에서 키우려고 했는데 키우려고 하니까. 11조 원 정도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계속 버텼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회계분식 아니냐. 새 정부 들어섰다고 네. 거기에 코드 맞춰서 갑자기 없던 추가 세수가 어디서 생겼냐. 이 논란이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작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남기 부총리가 1차 추경 민주당에서 요구할 때 돈이 없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겠다고 얘기한 게 2월 후반이니까 2달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 사이에 혹시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을 뒤늦게 깨달을 만한 뭐 중간 예납 이런 것들 법인세 그 시점이 있어서 뒤늦게 예, 알은 거죠? 자기들 그런 이제 건가요?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해명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5월 달이 그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미 예납 신고를 받아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늘어났더라. 2월 달에는 전혀 몰랐는데 이게 뒤늦게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정치적 공방할 건 아니고 뭐 이번 추경 이후긴 합니다만은 한 달만 지나 보면은 정확하게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법인세가 23조가 늘어나고 뭐 23조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세가 약 11조가 늘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5월 30일 날 딱 되는 순간에 확실히 이제 그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국회 일정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객관적인 팩트로까지 확인이 될 성질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올 연말까지 갈 필요도 없이. 네. 확정 신고할 때 다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총 뭐 이것저것 이 세금 저 세금 예를 들어 뭐 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런 데서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연말까지 가야 되는데 법인세하고 그 근로소득세에서 뭐 다 늘어난다고 딱 두 개만 이야기했거든요. 그거는 저 5월 말 되면은 되고 되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이거를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할 건 아니다. 팩트 체크해 버리면 될 거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5월 달에 그렇게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면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어나는 걸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보다는 법인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소득세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뒤늦게 아는 것. 그러면 2월 달 정도에서 올해 예산은 이제 작년 말에 짜는데 나라 살림 예산 짜는데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실력이 안 됩니까? 이 세수축의 실력이? 사실은 그게 저는 궁금해요. 국회에서 늘 이게 그 지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 재정당국이 너무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세수 예측을. 보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늘 이게 이제 초과세수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세수 예측 모형이 틀렸으니까 그거 업데이트해라 이런 지적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추경할 때는 없던 초과세수가 갑자기 지금 몇 달 만에 왜 생겼냐. 기재부에서는 뭐 그때 미처 반영 못한 수치들이 있어서 지금 확인해 보니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일종의 이제 정권 바뀔 걸 의식해서 당시에 기재부 관료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이 추경 편성에 굉장히 소극적이다가 지금 새 정부가 들었으니까 또 이게 막 출범하는 정부니까 거기에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이 하나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에 규모가 본 예산의 15%가 넘어요. 53조 올 한 해 거칠 세금보다 342조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확정했던 그 이 세입 예산이.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한 15% 되니까 이거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계속 이런 식의 그 이 예산 편성이나 이 관행이 반복이 된다면 세수 예측 이 오류가 반복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 재정 그 당국의 기재부의 능력의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마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무능력한 공무원을 뭔가 벌칙을 하려고 해도 장관이 이미 바뀌었으니까 누구를 탓할 수도 없네요. 지금 있는 분들. 근데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도 이거 가지고서 뭐 어떤 공무원을 중징계하라든지 이런 결정이 내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런 어떤 그 세수 예측 실패가 반복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마디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할 때 예산 업무 제 그 공무원 경력 중에 예산 업무를 거의 한 절반 정도 봤는데 이 공무원들이 뭐 법이나 규정으로 보면은 잘못했을 수가 있는데 저걸 너무 엄격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 처벌이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러죠? 하는 예산을 한 해 전에 다 예측해가 계상을 하락하는 것이 예산 원칙의 두 가지입니다. 예산 단년도 원칙, 한 해의 모든 세입과 한 해에 쓸 모든 세출을 전부 다 사전에 추계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한 해의 예산을 잡아라는 그 단년도 원칙하고 그 모든 세입과 세출을 다 계산해라 하는 게 예산 총괄주의 이 두 가지 원칙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이미 전 세계적으로 100년 내지 한 150년 된
그 원칙 내지 전통이거든요. 이제는 안 맞습니다. 자, 우리가 벌써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3차, 4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되면 모든 예산을 한꺼번에 예를 들어 보통 이제 한 해 예산을 그 전에 3월 내지 5월에 추계를 끝내버리거든요. 네. 그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가 있다라든지 뭐 경제 상황이 바뀌면 엄청나게 반영을 바뀌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추계를 하기도 어렵고 추계를 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 예산에 반영해 버리거나 하면은 막상 그 다음에 돼 가지고 추가 경쟁 예산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도 뭐 이렇게까지 크게는 아니지만 약간의 향상 버퍼를 이래 남겨놓거든요. 그렇군요. 특히 아마 홍남기 부총리는 전 부총리 물러나시는 분이지만은 아마 저 기재부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면 이것저것 하려고 분명히 할 텐데 그걸 다 내놔 버리면은 그럼 새 정부 들어서가 전부 다 빚내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고민했을 거라고 실무적인 고민을 그래요? 했을 거라고 저는 약간 생각하고 정무적 판단을 해서 세수 추계를 조금 보수적으로 했을 것 같다. 그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라 네. 그거는 너무나 당연히 새 정부 들어서면 새 정부가 그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래요? 엄청난 예산을 요구할 텐데 예산은 어느 정도 이래 뭡니까 버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단연도 원칙을 너무 뭡니까 예. 뭐 금과 옥조처럼 이미 100년이 넘은 예산 제도를 계속 지켜야 알겠습니다. 되느냐? 이제는 한 해에 예산 그 추경을 2번 이상 안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범퍼를 항상 남겨놔야 되는데 그걸 우리 예산 원칙이나 예산법에는 그거를 전혀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이런 댓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세입 분석을 잘 해가지고 과도하게 늘어나는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을 좀 규명해야 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될 듯하다. 복잡한 세제 개혁이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도 하셨고 이 세수 추계 오류는 심각한 직무유기다. 그래서 경제 성장 방향과 통화 정책의 오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따끔한 비판을 하셨어요. 네, 뭐 그럴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이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그게 이제 이 기재부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정무적 판단의 범위이거나 혹은 재량적 판단의 범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사실은 이 법에 의해서 이 세수 예측도 하고 또 법에 의해서 재정 편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오차가 크게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고 봐요. 이걸 가지고 뭐 담당자를 처벌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떠나서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앞서 그 댓글을 또 지적해 주셨던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적어도 지금 우리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이런 이 세수 추계 오류가 몇 차례씩 이렇게 반복되는 물론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고 또 그로부터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정토 의원님, 이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현금 지원이 조금 여러 가지 경제 부작용도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어제 이제 국무회에서 의결된 것보다 14조 원을 더 늘리자, 더 주자 14조 원. 그래서 추경을 47조 원으로 확대하자. 아마 47조 원은 정부가 국무회에서 의결한 것에서 지방에 주는 돈을 빼고 난 돈보다 14조 원 늘리자 이런 얘기인데요. 예. 뭐 돈을 더 쓰자고 하네요, 민주당은. 훨씬 더 어떻게 보세요? 그 민주당의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입니다만 내용이 그 논거가 뭐냐 하면은 작년에 7월 7일 날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이후 건 7월 7일 이후 거는 보상했는데 과거 거는 못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윤석열 지금 이제 대통령이고 후보자일 때에 소급해가지고 보상하겠다 이게 했는데 그 소급하겠다고 보상하겠다는 것이 이번 이 추경안에 30조 원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번에 손실 보전금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한 효과를 낸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손실보상법을 만들어가지고 하지는 못해. 왜냐하면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만드는 과정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를 보상한다고 하고 그 충분히 되는데 돼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손실보상법을 만들어 한다라는 거는
과도한 측면이 하나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환율이 높고 이자율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 추가로 현금을 그것도 이번에는 더 초과 세수도 없고 그러면 더 14원을 빚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14조 원 민주당이 정한 늘리는 것은 예, 그런 그건, 주장을 예. 폈더라고요. 이 그거는- 정부가 국채를 갚으려고 하는 돈을 좀 줄이자. 그래서 줄여서 9조 쓰자, 원을 이런 빚 갚기로 거죠. 했는 네, 거를 그러지 말고 이제 쓰자. 그냥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지금과 같이 아까 우리 이원석 의원님 이야기했듯이 이원석 의원님. 네. 이렇게 돈을 확 풀면은 물가가 오르고 환율을 오는 거를 막으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금융 정책 중에 재정 정책에서 이렇게 돈을 풀면은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정책에서 더 과감하게 긴축을 은행 하거나. 이자율을 네. 올려버리면은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우리 세 가지 경제 주체를 이야기합니까? 예. 국가, 기업. 그다음에 가계 예. 이래 됐는데 가장 부채 비율이 높은 데가 가계 부채 비율이 높거든요. 예. 오히려 요즘은 국가와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나은데 지금 가장 위기한 데가 가계 부채인데 가계, 네. 지금 이렇게 돈을 더 풀게 된 민주당이 사랑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더 풀어버리면은 네. 이자율이 너무 높아 이자가 물가를 더 자극해서 되니까 이자를 올려야 그러면은 되고. 한은에서 이자율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면은 네. 실제로 서민들한테 더 큰 피해가 알겠습니다. 네. 될 우려된다. 거다. 계속 예. 우려사항. 박원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14조 원 정도 더 주자. 이 주장. 뭐 선거 앞두고서 또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공약대로 이행하지 않고 왜 줄이느냐 이 지적을 하는 건데 다분히 저는 뭐 민주당에서 일종의 이제 정치적 비판을 하는 거고 예. 아마 민주당이 정권을 연장했어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정도 지금 경제 상황에서 그 정도 규모의 현금성 지원을 한꺼번에 푸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정책 방향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재정 정책은 푸는데 예. 통화 정책은 긴축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딜레마를 저는 지금도 어떻게 해소할지 잘 모르겠어요. 과연 그 시중에 이렇게 돈이 20몇 조 원이 풀려서 한꺼번에 쓰일 텐데 예. 그럼 통화량이 늘어나고 당연히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을 할 텐데 금리 안 올릴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모순되는 데다가 금리를 지금 올린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물가 상황을 잡을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내부의 어떤 그 경제적 변수만이 아니고 대외적 변수 때문에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자재 물가 가격 상승의 인상이나 원인이. 전쟁이나 중국의 지금 예. 공세령이나 예. 이런 게 해소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물가 인상 흐름을 뭐 이렇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 근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 14조 원을 더 풀자고 하는 거는 뭐 일종의 정치적 주장이고 정치적 비판이라고 보고요. 예. 물론 이제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상공인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어떤 손실에 비해서 예. 지금 손실 보상이 충분치 않고 예. 그걸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회생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기반이나 이런 게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예. 그래도 지금 뭐 눈바닥이 바짝바짝 말라서 갈라지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그런 자영업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뭐 추경안이 논란은 있겠지만 국회에서 뭐 거의 원안 비슷하게 예.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결국 합의를 타협을 해서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뭐 현금 지출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아마도. 근데 이제 시점은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선거 앞두고 돈 풀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난 총선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선거 직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풀리니까 그게 국힘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뭐 미쳤는지 출마시켰죠. 당시에 국민의힘이 또 그걸 격렬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반대로 민주당이 그걸 경계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국회로 이제 넘어왔는데 오늘 이제 국회로 넘어왔는데 추경 자료들이 예. 지금 벌써 이제 5월 중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는 5월 말 정도에는 예. 어쨌든 국회가 추경 심사를 끝내고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켜주길 기대하는데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글쎄 이걸 풀면 예. 지방선거 전에 풀면은 여당한테 분명히 유리해 보일 텐데 그렇다고 국회에서 이걸 홀딩하고 있으면 역풍이 불 수도 있어서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이제 6월 1일 며칠 안 남았는데 저희가 뭐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교육감 선거 얘기를 잠깐 하고 좀 먼저 예, 하고 그렇죠. 넘어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지금 지방선거 하는 6월 1일 날 교육감 선거를 한다는 사실 아는 분 과연 몇
이 시청자분을 위해서 몇 분이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교육, 100년 대계, 국민의 관심도 없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교육감 선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먼저 이야기. 저랑 여기서 같이 방송을 하시던 네. 조전혁 조전혁 의원님이 의원님. 서울교육감 출마를 하셨는데 문제는 교육감 선거를 하는지도 모르거니와 예. 어떤 사람이 후보인지도 모릅니다. 네. 정보가 너무 없고 예. 상대적으로 이게 광역단체장 선거나 큰 선거에 가려가지고 투표장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야 그때서야 교육감 선거라는 걸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유권자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솔루션이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이제 교육 자치를 없애자. 실제 박근혜 정부 때 예. 그 행정개혁 방안의 하나로 교육 자치를 없애는 안이 올라왔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예. 없애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 교육감 선거를 이렇게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는 이유는 이걸 비정당 선거로 만들어놔서 그렇습니다. 아, 정치 중립성을 주장한다면서 교육이라는 거는 이게 정당 비정치적 표방을 못하게 영역이어야 되니까. 되기 때문에 정당이 후보자를 내거나 정당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부작용은 그러다 보니까 정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예 정당 개입을 열어놓자. 정당이 후보도 공천하게 하고 눈 가리고 하지 말자. 아니 왜냐하면 사실상 다 하거든요. 예, 다 알고 있죠. 사실상 정당의 영향력 하에 선거를 하는데. 치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임태희 전 장관님 경기교육감 출마하시고 조전혁 의원님 뭐 서울교육감 출마하시고 다 정치인 출신들이 출마해요. 예. 그래서 아예 정당한테 교육감 선거의 문을 열자.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떤 비전과 어떤 내용으로 어떤 후보들이 출마했는지 예. 국민들이 검증이 가능한 네. 조금은 더 투명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그게 이제 방법은 완전히 동감을 그 내용은 동감하고 방법에서 이것도 뭐 법을 바꿔야 되면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차라리 그러면은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서라도 이 정치적 관심사를 높여야 될 문제지 이거를 이대로 놔둔다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 서울시 교육감 선거 예.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단일화. 뭐 여러 단일화 가지 문제. 단일화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야 단일화가 되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지금 언론에서 아무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단일화도 이루어지지 단일화도 안 않는다. 이루어지고 뭐 고집대로 가는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선거 자금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예. 하다 보니까 선거 자금이 필요한데 받는 곳은 없으니까 그냥 없으니까 학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이 뒤에 음으로 양으로 돕는 이제 부작용도 상당히 나타날 수가 연칙인데요, 있어요. 그거는. 네. 실제로 있어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있어요. 사실 특정 후보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지원받았는 것 때문에 뭐 소송으로도 계속 가고 뭐 그런 그런 일이 거 많이 굉장히 있었지 많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거는 왜냐하면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유권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도저히 개개인이 그거를 부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 사실 부당한 세력과 결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당이 개입할 수 있도록 예. 해야만이 네. 합리화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거 비용이 40억입니다. 시장 선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40억을 정당 배경 없이 예. 이게 후원을 통해서만 이게 선거 자금을 자금 마련한다는 모은다는 게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양한 어떤 이 문제들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서울교육감이 1년에 그 집행하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7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은 예. 큰 사업을 하고 네. 있는데 그리고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이 가장 중요한 아니 교육의 초중고 교육은 전부 방향을 교육감들이 하는 네, 겁니다. 다 하는 이 거잖아요. 고등교육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정책 비전을 가지고 출마하는지를 유권자들이 모른다는 건 저 선거 자체가 네. 이게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저 선거 자체가 유권자들의 이익을 저는 굉장히 침해하는 그런 방식의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예. 그리고 그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그런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맞는 그런 선거가 되려면 예. 지금처럼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되고 차라리 정당한테 개방을 하자. 개방을 그래야 하자. 투명해진다. 이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정치에 휘둘릴 위험도 조금 있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긴 하겠어요, 정당에서.
아니 근데 예, 안 이미. 그러면 아니면 휘둘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중요한 의사결정은 아유, 다 의회에 가서 합니다. 서울시 예. 의회에 가서 하고 국회에 와서 하고 때문에 정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네. 이거를 마치 교육은 비정책이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 기초해서 저런 방식으로 선거를 떨어뜨려 놓는 거는 저건 절대 옳지 않습니다. 저희 시청자 댓글도 교육감 선거 하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후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후보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고 관심을 가져도 누가 어떻게 출마를 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선거가 문제라는 지적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교육감 선거에 앞서서 추경 편성안 토론까지 오늘 금요 경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정태옥 전 의원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